죽고 싶다는 생각, 그날 처음 해봤습니다. 죽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현실이 너무 낯설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이 통장이 정말 내 통장이 맞는지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이름은 그냥 박씨 할머니라고 불러주세요. 30년 넘게 작은 세탁소를 남편이 운영했고 먼저 떠난 뒤로는 혼자서 모든 걸 버텨왔습니다. 허리가 굽어도 쉬지 않았고 겨울에 손이 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4,200만 원이었습니다. 노후를 위한 전부였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혹시 내가 아프거나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때를 대비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아들한테도요. 돈이란 건 말하는 순간 달라진다는 걸 나이 먹으면서 몸으로 배웠으니까요. 그날은 병원 정기 검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별 이상 없다는 말에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통장 정리나 해볼까 싶어 집 근처 은행 자동화기기 앞에 섰습니다. 통장을 넣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났습니다. 숫자가 올라왔습니다. 1,400만 원. 처음엔 그냥 멍하게 쳐다봤습니다.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래도 똑같았습니다. 1,400만 원. 분명히 작년 가을까지 4,200만 원이 있었는데 석 달 사이에 2,8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기계 앞에서 그냥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이 있다는 게 생각나서 겨우 비켜섰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입금 내역은 없었습니다. 출금만 있었습니다. 10월 말, 11월 중순, 12월 초, 그리고 1월. 한 번에 수백만 원씩 조용하고 규칙적으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겁니다. 그 순간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떠올리기 싫었지만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2년 전부터 우리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며느리 윤 씨. 아들이 데려온 여자. 아들은 착하지만 눈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주변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들어온 뒤부터 집 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다들 며느리를 칭찬했으니까요. 시어머니 약도 챙겨주고 명절마다 음식도 하고 동네 어른들한테도 깍듯하게 인사한다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장 앞에서는 그 칭찬들이 전부 다르게 들렸습니다. 왜 하필 내가 병원 간 날 돈이 빠졌을까? 왜 하필 내가 없는 시간에 큰 금액이 사라졌을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느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사랑한 내 아들의 아내를 의심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 문이 닫힐 때까지. 통장을 가슴에 꼭 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하면 안 됐습니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2,8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더 이상 모르게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화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웃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웃는 사람. 윤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아들이 데려왔을 때 솔직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이는 38. 아들보다 2살 아래. 첫인상은 단정했고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인사는 허리를 꺾어 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핸드폰을 꺼내는 법이 없었고 밥상에서 먼저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동네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건 2년 전 봄이었습니다. 아들 회사가 이쪽으로 발령이 났고 전셋값이 올라서 잠깐만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잠깐이 2년이 됐습니다. 저는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얼굴 보는 게 좋았고 나이 들수록 집안에 사람 온기가 있다는 게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윤 씨는 부지런했습니다. 아침마다 제 혈압약을 식탁에 놓아뒀고
장을 볼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두부랑 콩나물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죽을 끓여준 것도 윤 씨였고 병원 예약을 대신 잡아준 것도 윤 씨였습니다. 명절엔 친정에도 가지 않고 저랑 차례를 지냈습니다. 주변에서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행동들이 너무 계산이 맞았습니다. 제가 약을 먹는 시간을 알았습니다. 병원 가는 날을 알았습니다. 제가 언제 집에 있고 언제 없는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그걸 살뜰한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건 관찰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정밀한 관찰. 통장 내역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10월 27일 오후 2시 14분. 500만 원 출금. 저는 그날 병원에 갔습니다. 오후 2시 예약이었습니다. 윤 씨가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11월 13일 오전 11시 52분. 700만 원 출금. 그날 아들이 출장이었고 저는 오전 내내 경로당에 있었습니다. 윤 씨는 집에 있었습니다. 재택 근무 날이었습니다. 12월 4일 오후 3시 30분. 800만 원 출금. 제가 친구 생일 모임에 나간 날이었습니다. 윤 씨가 나가도 되냐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1월 9일 오후 1시 15분. 800만 원 출금. 저는 그날 딸 집에 갔습니다. 일주일 있다 왔습니다. 모든 출금 시각이 제가 집을 비운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도 겹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카드를 복제했거나 아니면 카드 자체를 손에 넣었던 겁니다. 저는 지갑을 항상 안방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잠그지 않았습니다. 잠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니까요. 내 식구가 사는 집이니까요. 그 믿음이 구멍이었던 겁니다. 윤 씨 얼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어제도 저한테 웃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제 어깨를 주물러 줬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 죄도 없는 척. 그 온기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소름 돋는 기억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다. 내가 나이가 들어 뭔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다. 그 생각을 일부러 해봤습니다. 의심을 거두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나를 알고 있었고 그 알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밤새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 아들이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그날 처음 해봤습니다. 자식이란 건 그냥 내 편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 모든 게 등을 돌려도 자식만은 다를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30년 세탁소를 버틴 것도 허리 굽어가면서도 쉬지 않은 것도 다 그 믿음 하나였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우면 됐다고. 아들만 있으면 됐다고. 그 믿음이 그날 저녁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들 이름은 정호입니다. 43. 중견 건설회사 과장. 말수가 적고 성격이 무던한 편입니다. 화를 잘 안 냅니다. 대신 싫은 소리도 잘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갈등을 피하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게 온순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나약함이었다는 걸 압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윤 씨가 설거지를 하러 나간 틈을 노렸습니다. 정호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똑똑히. 여기 2,800만 원이 없어졌다. 내가 병원 간 날, 경로당 간 날, 딸 집 간 날만 골라서 빠졌다. 내 아내가 집에 혼자 있던 날이랑 전부 겹친다. 정호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제발 이 아이가 제대로 봐주기를 바랐습니다. 아들이 한마디만 해줘도 됐습니다. 이상하다 확인해보자 그 한마디면 됐습니다. 정호가 통장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엄마가 쓴 거 잊어버린 거 아니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2,800만 원을 쓰고 잊어버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나이 들면 기억이 가끔 헷갈릴 수도 있잖아. 병원에서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 나이 들면.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치매가 없습니다. 정기검진 때마다 확인합니다. 기억력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지금 어미가 2,800만 원을 쓰고 기억을 못하는 노인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호야, 나 정신 멀쩡하다. 날짜 봐라. 전부 내가 집 비운 날이야. 엄마, 그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잖아. 날짜가 겹칠 수도 있지. 겹칠 수도 있어? 4번이 전부 겹쳤는데? 정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을 안 했습니다. 대답을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 침묵 뒤에 누가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혹시 윤 씨한테 물어볼 생각이야? 정호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 괜히 집 안 분위기 어색하게 만들지 말고. 분위기? 지금 분위기 얘기하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내 돈 2,800만 원이 사라졌는데 내가 지금 나한테 분위기 얘기를 하고 있어? 어미 돈이 없어졌는데 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기억력 타령이야? 분위기 타령이야? 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좀 진정해. 내일 은행 가서 같이 확인해 보자. 오늘은 너무 늦었어. 그 말이 또 칼이었습니다. 일단 진정해. 어미가 흥분한 노인처럼 보였던 겁니다. 아들 눈에 나는 그냥 예민해진 늙은 엄마였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가 부엌으로 나가는 소리, 윤 씨가 설거지를 마치며 뭔가 묻는 소리, 정호가 짧게 대답하는 소리, 무슨 말을 했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며느리와의 싸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들이 어느 편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하는 싸움이라는 걸, 그리고 그 답이 이미 나왔다는 걸. 아들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미보다 아내의 평화를 먼저 골랐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던 30년이 그날 밤 가장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울고 나서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실컷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어깨가 들썩이지 않도록 숨을 참으면서 울었습니다. 옆방에 들리면 안 됐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걸 그 집에서는 아무도 봐선 안 됐습니다. 다 울고 나서 천장을 봤습니다. 눈이 뻑뻑했습니다. 가슴은 텅 빈 것 같은데 머리는 오히려 맑았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친구한테도. 혼자 움직이겠다. 조용히 완벽하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윤 씨가 차려준 밥을 웃으며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윤 씨가 혈압약을 내밀었습니다. 받아서 먹었습니다. 고맙다고도 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살면서 처음 해보는 연기였지만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웠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2년 동안 한 짓을 생각하면 나도 며칠쯤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윤 씨가 재택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로당에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로당엔 가지 않았습니다.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최근 6개월 거래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내역서를 출력해줬습니다. A사 2장이었습니다. 손으로 받아드는데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출금이 있었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처음 2번은 ATM 출금이었습니다. 기계에서 직접 뽑은 거였습니다. 그 말은 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카드가 윤 씨 손에 있었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3번째, 4번째는 달랐습니다. 창구 출금이었습니다. 신분증 지참 창구 거래.
그 말은 신분증도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안방 서랍에 보관합니다. 카드도 같은 서랍입니다. 잠금 장치가 없습니다. 윤 씨는 2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어디에 뭘 두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꺼낼 수 있었습니다. 창구 거래를 할 때 직원이 본인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 고객의 경우 가족이 함께 오거나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 출금도 가능합니다. 저는 윤 씨한테 위임장을 써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사칭했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썼을 겁니다. 직원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 날짜 창구 출금 본인이 직접 왔나요? 직원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확인이 어렵고요. 정확한 조회는 이상거래 신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거래 신고. 그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신고. 경찰. 고소. 머릿속에서 그 단어들이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길이 보였습니다. 다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이상거래 신고를 넣는 순간 집안이 뒤집어집니다. 아들이 알게 되고 윤 씨가 알게 되고 모두가 난리가 납니다. 그 전에 내가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바로 옆 문구점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노트 하나를 샀습니다. 표지가 까만 노트였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기억을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금액, 출금 방식, 그리고 그날 제가 어디 있었는지, 윤 씨가 어디 있었는지, 아들이 어디 있었는지, 4개의 출금, 4개의 날짜, 4번 모두 패턴이 일치했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두부랑 콩나물을 샀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 씨가 반겼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오늘 춥지 않으셨어요? 응, 괜찮았어. 웃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서 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멈추지 않고 사자는 달리기 전에 웅크립니다. 저는 이제 막 웅크리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진실은 숨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저는 사흘을 더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척. 밥을 먹었고 잠을 잤고 윤 씨가 끓여준 국을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사흘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통장 숫자가 보였고 눈을 뜨면 윤 씨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들이 밥숟가락을 들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불쑥불쑥 찾아왔습니다. 버텼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출근했고 윤 씨는 오전 반차를 냈습니다. 미용실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윤 씨가 나간 걸 확인하고 현관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 나자마자 움직였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안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카드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뒷면을 봤습니다. 서명란이 조금 긁혀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누군가 서명을 지우려 했거나 서명 위에 다른 것을 얹으려 했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제 카드를 발급받은 게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긁힌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지갑에서 꺼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동네 마트 갈 때 현금을 주로 썼으니까요. 카드를 도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윤 씨 방으로 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이건 남의 방입니다. 며느리 방입니다. 들어가도 되는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입니다. 내 명의입니다. 내가 30년 세탁소에서 번 돈으로 산 집입니다. 내가 들어가지 못할 방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지나치게 깔끔했습니다. 화장대, 옷장, 책상. 먼지 하나 없이 정돈돼 있었습니다. 뭔가를 찾는다기보다 그냥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서랍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책상 옆 작은 쓰레기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ATM 영수증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날짜가 보였습니다. 11월 13일, 오전 11시 52분. 금액란이 찢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뜯어낸 것처럼 금액 부분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기 번호는 남아 있었습니다. 위치 코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검색해 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걸어서 7분 거리 편의점 ATM이었습니다. 11월 13일. 제가 경로당에 있던 날. 아들이 출장이던 날. 윤 씨가 재택 근무를 하던 날. 그날 오전 11시 52분. 우리 집에서 걸어서 7분. 제 통장에서 700만 원이 빠진 시각. 일치했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들고 있는 손이.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그 퍼즐 조각들이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얼마나 오래 계획했을까? 처음부터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계획했던 걸까? 아들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집을, 이 통장을 보고 들어온 걸까? 영수증을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놨습니다. 쓰레기통에 다시 구겨 넣었습니다. 방에서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까만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었습니다. 날짜, 시각, 기기번호, 위치, 영수증 발견 경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적었습니다. 손글씨가 흔들렸지만 또박또박 눌러 썼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였고 날짜였고 장소였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윤 씨가 돌아왔습니다. 머리를 새로 했습니다. 가볍게 웨이브가 들어간 단발이었습니다. 예뻤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어머니 어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어울린다. 그 말을 하는 동안 가방 안에는 까만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 노트 안에는 윤 씨가 한 짓이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증거를 손에 쥐고 가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2번 배신당할 때 2번째가 더 아픕니다. 첫 번째는 충격이라도 있습니다. 2번째는 그냥 무너집니다. 토요일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는 날, 윤 씨도 있는 날, 셋이 한자리에 있는 날. 저는 그날을 골랐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웃었습니다. 윤 씨가 과일을 깎아주면 받아 먹었습니다. 아들이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하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토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까만 노트와 통장 내역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들 앞에 내려놨습니다. 정호야 앉아봐라. 아들이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지난번에 엄마가 착각한다고 했지. 오늘은 증거 가져왔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날짜, 시각, 출근 방식, 위치, 제가 그날 어디 있었는지 한 줄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수증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씨 방 쓰레기통에서 나온 ATM 영수증. 날짜와 시각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 아들이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저번보다 더 오래 봤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좋았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를 보면, 날짜를 보면 이 아이도 알 수밖에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멎었습니다. 윤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손에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 옆에 서서 노트를 봤습니다.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풀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목소리가 차갑지 않았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소름이었습니다. 들어갔다. 내 집이니까. 영수증은 저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 건지도 모르고요. 제가 그 ATM 근처 편의점을 자주 가거든요. 그날 내가 집에 있었잖아. 집에 있다가 잠깐 편의점 갔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영수증이 제 건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쓰레기통에 있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버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막힘이 없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처럼 술술 나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윤 씨를 봤습니다. 윤 씨가 아들을 봤습니다. 그 둘 사이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눈빛이었습니다. 말 없는 대화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영수증이 윤 씨 건지 확실하지 않잖아. 날짜 맞다고 다 윤 씨 짓은 아니잖아. 정호야.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할게. 나 윤 씨 믿어.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내가 본 사람이야. 영수증 하나 가지고 의심하기엔 영수증 하나가 아니야. 4번의 출금이 전부 엄마 없는 시간이야.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우연일 수도 있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설득하려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다.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증거를, 제가 일주일 동안 모은 것들을 단 2마디로 덮어버렸습니다. 우연. 그리고 나는 윤 씨를 믿는다. 윤 씨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억울해요.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의심을 받으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눈물도 준비된 건지, 저 떨림도 연습된 건지, 2년 동안 저한테 보여준 따뜻함이 전부 연기였다면 저 눈물도 연기가 아닌지. 아들이 윤 씨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엄마, 윤 씨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제가 며느리를 고발하러 온 자리였는데 아들은 며느리를 위로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가져왔고 아들은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미였고 아들은 남편이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통장 내역서를 챙겼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후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다시 아침을 차리는 소리였습니다. 냄비 소리, 국자 소리, 그릇 소리.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이 돌아갔습니다. 그 소리들이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집 안에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아들은 이미 저쪽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싸울 곳은 이 거실이 아니라는 것을,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혼자서 까만 노트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노트가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들고 갈 곳이 이제 생각났습니다. 나쁜 사람은 한 번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더합니다. S6 이후 저는 사흘을 더 버텼습니다. 아들과는 말을 줄였습니다. 필요한 것만 말했습니다. 밥 먹었냐, 오늘 춥다더라, 그 정도. 윤 씨와는 오히려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버는 거였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싸움은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는 아는 쪽이어야 했습니다. 그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은행 문자는 자주 옵니다. 대출 안내, 금리 변경, 이벤트 알림. 대부분 읽지 않고 넘깁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문자를 열었습니다. 카드론 신청 안내였습니다. 고객님의 계좌로 카드론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카드론. 제 카드로 대출을 신청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카드론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신청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런 걸 알아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한텐 통장에 돈이 있었으니까요. 있었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이 받았습니다. 신분 확인 후 물었습니다. 카드론 신청하셨냐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청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원이 잠시 확인 후 말했습니다. 고객님, 오늘 오전 10시 42분에 앱을 통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자 명의는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고요. 앱. 저는 은행 앱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설치도 안 돼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번 깔아주려 했는데 복잡하다고 그냥 뒀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제 명의로 앱을 새로 설치하고 인증을 받고 카드론을 신청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건 통장 비밀번호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인증, 공인인증 혹은 간편인증. 그걸 전부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상담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신청한 게 아니라고. 취소해달라고. 그리고 이상거래로 신고하고 싶다고. 상담원이 신고 절차를 안내해줬습니다. 가까운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오시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희부옇게 흐렸습니다. 겨울 끝자락 특유의 무채색 하늘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저 하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색이 없고 무겁고 어디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카드론 신청이 들어온 시각. 오전 10시 42분. 그 시각에 아들은 출근 중이었습니다. 저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윤 씨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재택 근무 날이었습니다. 윤 씨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열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제 명의로 카드론을 신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속이 뒤집혔습니다. 얼마를 신청한 건지 묻는 걸 깜빡했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이 확인해 줬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 통장에서 이미 2,800만 원을 빼갔습니다. 이제 대출로 3천만 원을 더 가져가려 했습니다. 합치면 5,800만 원입니다. 저한테는 평생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전부 가져가려 했습니다. 은행으로 갔습니다. 윤 씨한테는 마트 간다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윤 씨가 웃으면서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저도 웃었습니다. 안에서 뭔가가 끓고 있었지만 밖으로는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은행 영업점에 들어섰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이상거래 신고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통장 출금 내역, 날짜와 시각의 패턴, ATM 영수증, 그리고 오늘 카드론 신청까지.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객님, 카드론 신청은 오늘 저희가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해서 보류 처리해뒀습니다.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보류 처리. 그 말에 숨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말씀하신 기존 출금 내역은 저희가 당시에 이상 거래로 잡지 못했습니다. 창구 출금 2건은 신분증 지참 대리 거래로 처리가 됐고요. 대리 거래요? 제가 위임한 적 없는데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만약 위임 없이 타인이 신분증을 도용해서 출금했다면 그건 저희 쪽도 책임이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 신고를 병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경찰 신고. 그 말을 이번엔 무섭지 않게 들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와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끝이 아니라 시작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가야 할 방향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상거래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글씨가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쓰고 나서 직원이 안내해줬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금융감독원 신고 채널, 변호사 법률 상담. 은행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여전히 흐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뭔가 손에 잡히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낌이나 의심이 아니라 은행이 인정한 이상거래. 직원이 직접 한 말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두부랑 콩나물을 샀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현관문을 열자 윤 씨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오늘 바람 많이 불죠? 그러게. 많이 춥더라. 웃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웃음 뒤에서 저는 이미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신고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딸한테 전화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어도 됐습니다. 집안의 적은 아직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약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딸한테 전화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들과 윤 씨가 잠든 걸 확인하고 안방 문을 잠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전화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딸이 받았습니다. 밤 11시였는데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아마 안 자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번호가 뜨면 늘 긴장한다고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말을 꺼내려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울기 시작하면 제대로 말을 못할 것 같았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통장에서 사라진 2,800만 원. 날짜와 시각의 패턴. ATM 영수증. 아들한테 말했을 때 돌아온 반응. 카드론 신청. 은행 이상거래 신고까지. 딸이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나와. 짧고 단호했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로 딸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엄마 울어? 아니, 울잖아. 안 울어. 엄마. 그 한 글자에 또 울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게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혼자였던 겁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내일 짐 싸서 나오라고. 오빠한테는 말 안 해도 된다고. 일단 여기 와서 같이 생각하자고. 변호사는 자기가 알아봐 준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불을 걷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 모은 살림이었습니다. 장롱, 화장대, 남편 사진이 올려진 서랍장. 이 방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는지. 남편 떠나고 혼자 누웠던 밤들. 아들 군대 보내고 뒤척이던 밤들. 세탁소 힘들어서 눈물 흘리던 밤들. 그 모든 밤보다 이 몇 달이 더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윤 씨는 재택 근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먹었습니다. 윤 씨가 차려준 된장찌개였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윤 씨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작은 것으로 꺼냈습니다. 크게 싸면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열었습니다. 옷을 넣었습니다. 겨울옷 몇 벌, 속옷, 약봉투. 남편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수건에 쌌습니다. 까만 노트를 넣었습니다. 통장을 넣었습니다. 신분증을 넣었습니다. 카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 집에서 꼭 가져가야 할 것들이 뭔지 생각했습니다. 살림살이는 두고 가도 됐습니다. 가구는 두고 가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두고 가면 안 됐습니다. 내가 모은 증거들, 내가 버텨온 흔적들. 캐리어를 닫았습니다. 잠금 장치를 채웠습니다. 잠시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방 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봤습니다. 남편 사진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여기에 더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들어서 옮겼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씨가 아직 부엌에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발이 편한 것으로 골라 신었습니다. 오래 걸어야 할 것 같아서. 그때 부엌에서 소리가 멎었습니다. 윤 씨가 나왔습니다. 캐리어를 봤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이제 더 이상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 집에 좀 있으려고. 갑자기요? 오빠한테는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할게.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오빠한테 연락해 볼게요. 안 해도 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윤 씨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등 뒤에서 윤 씨가 뭔가를 더 말했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닫혔습니다. 1층에 내려서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찼습니다. 햇살은 있었지만 온기가 없는 겨울 햇살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바퀴 소리가 보도블록 위에서 규칙적으로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 같아서. 딸 집까지는 지하철로 내 정거장이었습니다. 가는 동안 핸드폰을 켰습니다. 변호사 상담 예약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딸이 이미 잡아뒀던 겁니다. 모레 오전 10시. 법률사무소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터널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러다 역에 들어서면서 환해졌습니다. 어두웠다 밝아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내 인생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터널 안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딸이 서 있었습니다. 딸 집 역에서 내렸습니다. 출구를 나오자 딸이 서 있었습니다. 코트도 제대로 못 입은 채였습니다. 급하게 나온 게 티가 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뛰어왔습니다. 캐리어를 낚아채듯 들었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그 말 한마디에 또 울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안 고생했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딸이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딸이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까만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 노트 안에는 윤 씨가 한 모든 짓이 적혀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무릎이 진심인지 두려움인지는 무릎 꿇은 사람만 압니다. 변호사 상담은 모레였지만 경찰서는 그 전날 갔습니다. 딸이 함께 갔습니다. 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나란히 지하철을 탔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은 오전부터 사람이 많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딸이 옆에서 계속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담당 경찰관 앞에 앉았습니다. 젊은 여자 경찰관이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까만 노트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통장 내역서도 꺼냈습니다. 은행 이상거래 신고 접수증도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연습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생각해서 너무 많이 되새겨서 이제는 감정보다 사실이 먼저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꼼꼼하게 들었습니다.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내역서를 확인했습니다.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위임장을 써준 적이 있냐, 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냐, 며느리가 통장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있었냐. 없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도.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예 도용 및 사기 혐의로 고소 접수 가능합니다. 창구 대리 출금 부분은 신분증 도용까지 추가될 수 있어요.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딸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썼습니다. 피고소인 란에 윤 씨 이름을 적을 때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멈춤은 잠깐이었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연락이 온다고 했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안에 연락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저도 꽉 쥐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있냐고. 윤 씨가 걱정한다고.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대화로 풀어요. 대화. 저는 그 단어를 오래 봤습니다. 2,800만 원을 빼간 사람이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카드론으로 3천만 원을 더 가져가려 한 사람이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문자를 캡처해서 딸한테 보여줬습니다. 딸이 짧게 말했습니다. 증거 하나 더 생겼네. 사흘 뒤였습니다. 수사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은행 쪽 자료가 이미 들어와서 진행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피고소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했습니다. 출석 요구서. 윤 씨한테 경찰서 나오라는 통보가 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잤습니다. 출석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딸 집에서 창밖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윤 씨가 경찰서에 있어. 알아. 엄마가 고소한 거야? 그래.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가족. 그 단어가 또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베이지 않았습니다. 굳은 살이 생긴 자리였습니다. 정호야, 가족이 먼저 내 통장에서 2,800만 원을 가져갔어. 가족이 먼저 내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어. 가족이 먼저 나를 배신했어.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소부터 해? 묻고 따졌어. 2번이나. 넌 2번 다 윤 씨 편 들었잖아. 또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딸한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이 딸한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윤 씨가 경찰서에서 다 인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부인했는데 은행 CCTV 자료가 나오자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창구 출금 2건 모두 윤 씨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들고 직접 창구에 섰던 겁니다. 2,800만 원 전액 인정. 카드론 신청 시도 인정. 화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억울했던 게 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맞았다는 게 확인돼서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탈했습니다.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그 사람이 제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저를 이용했습니다. 제가 약을 챙겨줘서 고맙다고 할 때, 제가 잘 어울린다고 머리를 칭찬할 때 그 사람은 이미 다음 출금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딸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울어? 아니. 또 아니래.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썼나 봅니다. 아니면 이제 울 필요가 없어진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늦게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늦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2번의 기회에 나왔어야 했습니다.
통장을 내밀었을 때, 증거를 가져갔을 때, 그때 이 말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윤 씨가 무너진 다음에야 나왔습니다. 그 순서가 그 미안함의 진짜 무게를 말해줬습니다. 저는 오래 천장을 봤습니다. 이 싸움이 끝난 건지 아직 끝나지 않은 건지, 돈을 돌려받는 게 끝인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끝인지, 뭐가 진짜 끝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당하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그걸로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살아남은 이유. 사람은 무너질 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을 때 끝납니다. 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병행했습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2,800만 원 전액 반환 청구를 넣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사가 합의를 먼저 제안해 왔습니다. 1,500만 원에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딸이 옆에서 잘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번 돈입니다. 내가 허리 굽혀 번 돈입니다. 절반에 합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석 달째 되는 주였습니다. 윤 씨가 전액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2,800만 원이 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입금 문자가 왔을 때 저는 마트에 있었습니다. 두부랑 콩나물을 고르다가 핸드폰을 봤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부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았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내 돈이었으니까요. 돌아온 게 아니라 제자리로 온 겁니다. 형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검찰 송치가 됐고 기소 여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초범이고 전액 변제를 했기 때문에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법이라고 했습니다. 법이 내 억울함을 전부 풀어주지는 못한다는 것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저한테 말한 건 이미 다 진행된 다음이었습니다. 전화로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윤 씨랑 헤어지기로 했어. 저는 잘했다고도 잘못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알아. 엄마 믿었어야 했는데. 알아. 미안해, 엄마. 이번엔 미안하다는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2달 전 문자로 온 미안해와 달랐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릴 때 잘못하고 울던 그 아이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정호야, 엄마는 괜찮아. 진짜? 진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들이 찾아온 건 그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딸 집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과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현관에서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들어와. 그게 다였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 안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넷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딸이 차린 밥이었습니다. 별거 없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김치. 그런데 오래간만에 밥이 맛있었습니다. 아들이 2그릇을 먹었습니다. 딸이 핀잔을 줬습니다. 아들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을 오래 눈에 담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2 아이가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물소리만 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장면이 너무 오래 보고 싶었던 장면이어서 이걸 지키고 싶어서 버텼던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왜 버텼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억울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나란히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낳고 키운 두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이 순간. 그게 무너지는 게 싫어서 버텼던 겁니다. 그게 끝까지 살아남은 이유였습니다. 딸이 돌아보다 제 눈물을 봤습니다. 엄마 또 운다. 안 울어. 울잖아. 아들도 돌아봤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게 더 좋았습니다. 말보다 그 행동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햇살의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끝에 작은 것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73. 통장을 털렸고 아들한테 외면당했고 혼자 싸웠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봄이 왔고 아직 밥이 맛있고 아직 내 아이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걸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딘가에서 혼자 버티고 계신 건 아닌지요? 말 못할 억울함을 안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래도 쓰러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있는 분들. 당신이 버티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당신을 끝까지 살아남게 할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까지 실버 세대의 고민과 함께하는 스테이온기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